15.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이번 총선에서 부산 여야 각 정당들은 벌써부터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총선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제 생각에는 큰 승패를 가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공항도 있고 뭐 구치소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제발 국회의원 저 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어. 단 한 50명이라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뭐 가장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해줘야 밀어줘야 안 되겠나. 현 정권이 그래도 옳게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그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서 정권 심판의 취지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네, 내년 4월 10일 펼쳐지는 국회의원 선거. 남은 기간 민심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22대 총선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성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 보면 모든 이슈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누가 공천을 받을지, 또 뭐 선거구는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론에 앞서서 지금 부산의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부산 정치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현재 부산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15개를 국민의힘, 그다음에 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산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정작 부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부산 정치의 가장 큰 기준은 이 현 정권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하냐, 아니면 비판을 하게 될 것이냐, 두 가지 기준인데, 비록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부산 주민들의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석 정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한석 정도가 조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강세가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9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정도 좀... 본인이 그렇게 목표로 삼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건 굉장히 낭만적인 꿈이고, 제 생각에는 3석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인들은 꿈은 크게 갖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2대 총선은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부울경 지역의 경우 대구 경북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 뭐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목표는 꼭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게, 지난 총선에 보면 18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해운대, 갑, 사을, 수영 이런 데를 빼고는 득표율의 차이가 10%도 나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까지 앞으로 한 3개월여가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서은숙 위원장의 목표가 좀 다소 좀 큰 감은 있습니다만 이전 선거와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민들은 지금의 그 정치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총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완전 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나는 한 30점 주겠어. 30점. 거기서 거기대 보여.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잼버리 못해서 부산 엑스포가 딱 됐어야 되는데 뭔가 선발이 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방이나 외교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 영뭐 행편없지요. 뭐 여나 야나 뭐 싸우고 옳게 합니까 어디가. 국민이다. 내나 현 정권과 같으니까. 나는 막 거의 국민의힘에 나는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요. 국민의힘이 해줘야 밀어줘야 안 되겠나. 현 정권이 그래도 옳게 가도록 뭐 해줘야 되지. 국민의 여야 그 의원 수가 비슷비슷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막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걸 막 해서 그게 영파입니다.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그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서 정권 심판의 취지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아마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뭐 대통령 지지도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 잠깐 보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정당 지지도가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50%, 더불어민주당이 한 30%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대선에서는 그게 의미 있는 정당 지지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이게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또 지역구 안에서의 공천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많이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전반적인 민심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심도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몇몇 관리들 그 소위 국회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마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제 전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현역 교체율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현역들이 없어지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안에서 누가 공천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영도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강서 을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이나 김도우 의원 그 지역구가 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누가 특히 이제 박민식 의원이 분당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공천돼서 오느냐? 해운대갑. 해운대갑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누가 공천되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민심을 반영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대통령 복심이 왔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큰 이력이 없고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복심이 내려와서 출마를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표심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사실 것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게 전문 분야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보고 또 지역의 민심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한 사람이 또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무슨 꽃 이렇게 내다박듯이 공천을 받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게 보여지고 있는 게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이 텃밭이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열린우리당,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당적을 변경했음에도 계속 당선되는 거 보면 현역 정치인이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총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부산의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역 현안 이야기 잠깐 하셔서 질문 좀 이어가면은 그 부산의 표심을 가를 만한 부산만의 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산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북항 재개발,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그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는 또 다른 문제고 행여나 이슈가 되더라도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 정당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부산의 이런 현안들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지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이제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 정치가 혹은 부산 시정이 큰 실패인데 뭐 그렇다고 북한 개발이나 무슨 산업은행 이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 가덕도는 뭐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뭐 1, 2년 안에 문제가 끝이 날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역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느끼기 저거는 새로운 비전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나아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비전을 보이면 그건 또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메가시티 부산 울산 메가시티 문제 그다음에 가덕도 북한 개발 이거 이미 다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지역에서 섬세하게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 그 부산 총선의 지역 현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그 수사 그 하고 있는 거 그 재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제 생각에는 큰 승패를 가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발전할 수 있는 큰 성장 동력을 한 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뭐 잘 살게 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비슷비슷하게 잘 토론해서 합의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성실하게 속임 없이 자기 편을 위해서 속인다든가 그런 거 없이 나는 막 제발 국회의원 저 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어. 다만 한 50명이라도. 비례대표 모셔도 한 250명 된다 이거. 무슨 국회의원들 코다기 많은 나라에 그렇게 많노. 그렇다고 저가 뭐 할 일 똑바로 하는 것도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 400명 중에서 일이라고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30%도 안 되는 것 같아. 인터뷰에서 민생을 챙기는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각 후보들이 이렇게 민생 챙기는 현안을 내놔서 이슈가 많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후보들은 그거보다 큰 이슈들로 선거판을 조금 휘두를 수 있고 싶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적이거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일자가 생기고 그다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뭐다 이거는 선거의 이슈로 쟁점화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판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큰 얘기를 하죠. 무슨 다리를 놓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터널을 뚫겠다든가 아니면 뭐 울산과 부산을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민생에 주는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정치의 딜레마예요. 모든 주민들은 민생을 챙기라고 하지만 정작 민생을 챙기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몰라요. 한국 정치가 정말 디테일하게 발전을 하려면 민생을 주는 이슈가 뭐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하는 것을 들을 만큼 주민들도 인내력이 있고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받을 만큼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시를 하고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지난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구에 뭐 예산 증가가 돼서 정말 일자리가 몇 개 늘었고 그런 것들을 다 표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 없고 주민들도 선거 때 그런 걸 알아들을 만큼 공부를 하거나 꼼꼼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문제예요, 사실. 근데 뭐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국민에게 얼마만큼 알려야지 그러니까. 예,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시민들 인터뷰 보고 놀라웠던 거는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이라는 게 부산시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년 총선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국 단위의 전국적인 큰 이슈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지금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고심이 좀 부족하지 많이 않나. 부족하죠. 많이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시민들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수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가 적죠 지금. 네, 그래서 차라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0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데 한 500명 정도 뽑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뭐 환경이면 환경 이런 전문가들 좀 더 많이
영입하는 것도 좋은 거기에 방법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직능 단체별로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표하는 그렇죠.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청년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청년이 40대 초반까지가 청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 30대 후반, 4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4, 5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해줄까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위에서 얘기했던 청년 비례대표를 늘려라고 하는 게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 아니고 정말로 30대가 아니고 20대 초반 정치 신인 이런 친구들한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천권을 줘야 된다. 그것만이 이번에 제가 총선에서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가 뭐 40여일 만에 이렇게 뭐 소멸이랄까요?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이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방에 있는 중진들이 험지로 출마를 해라 이런 제안도 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혁신위가 어떤 뭐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혁신위가 그래도 뭐 남긴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혁신위의 활동이 앞으로의 민주당에 더 유리할지 국민의힘에 더 유리할지 뭐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혁신위의 혁신안 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어떤 명망가 정치 또 측근 정치 이거를 벗어나서 정말 민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치를 하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정치 현장은 사실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 부산에서 자기가 텃밭을 가까우고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가라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디냐를 가늠해 본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는 보수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쟤네들도 여전히 기득권을 못 벗는 정당이구나. 그러나 이제 그게 부산 정치에는 얼마나 큰 표로 나타날 건가? 저는 그렇게 큰 표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길 것이고 그래서 험지 서울로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은 출범 자체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시간 때우기 용이 아니었나, 임시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혁신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었나라고 반성해 보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메가시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부산도 부산, 울산, 경남을 같이 메가시티로 엮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지금 서울이 뭐 김포를 편입하자, 뭐 또 어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서울이 메가시티가 돼가고 있는 형세인데 여기에 부산 국회의원이 여기에 위원장으로 가 있는 형세까지도 보여집니다. 부산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서울 메가 서울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권을 묶어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건 10년도 넘었어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다만 그 구체적인 플랜이 없죠.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산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그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없어요. 당장 지금 이제 대한민국 현안이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 당면 과제인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부산의 조경태 의원, 울산의 김기현 대표가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메가 서울에 매몰돼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여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뭐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부산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보다 메가 서울 논의를 우선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롯데라고 하는 회사는 부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롯데 야구를 지거나 이기면 굉장히 동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부산 주민들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정당이냐라고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조건 롯데는 우리 야구팀이고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직 연고지 지역주의가 그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어서 어떤 계급별,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 아래 계층이고 노동자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로 얘기하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최소한 반 이상이나 3분의 1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산의 경제나 계급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망가들만 국회의원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빨리 극복되려면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잘 답을 못 찾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동안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국민의힘에서 이쪽 영남 지역의 공천을 받으면 뭐 숨만 쉬어도 당선됐기 때문에 이래 습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선거를 진행했던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전략 공천이나 용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현역 의원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영남 다선 의원이 험지 출마하는 경우는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몇몇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두 분 다 하셨던 말씀 중에 핵심은 우리 정치가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에게 똑똑한 선거 어떻게 치러야 한다. 뭐 이런 조언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느냐의 여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처벌과 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기 동안 잘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또 찍어주는 보상 체계를 갖춰야 되고 믿고 맡겼더니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징의 처벌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공과 1년 반 동안의 공과를 판단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정치학자의 한 명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안에서의 민생을 얼마만큼 이 후보자가 잘 알고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추진력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깥에서 왔더라도 뭐 민생에 대해서 챙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행정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민생의 어떤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이 후보자를 판단해서 저 사람이 비록 야당 사람이지만 일을 잘하겠다. 나는 이 사람 뽑아야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 주요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선거용 이슈가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